네,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표법 기본 강의 2차 오늘 수업 시작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2차 상표법을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이제 미리 좀 기본서를 뭐 1회독 해본다든지 판례집을 공부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수업 자체는 2차 상표법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상표법 이제 1차 공부는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시간은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자료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네, 판례 자료와 이 기본서 자료 이렇게 두 가지 좀 두꺼운 거 받으셨죠? 네, 이 두 자료는 이제 1, 2회차에서 오늘하고 내일 수업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 기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이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좀 자잘하게 수정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네. 아마 다음 주 또는 이제 다다음 주 전에는 출간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판례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강의 수업 중에는 이렇게 판례 자료를 좀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판례 집에는 여기에 있는 판례 자료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다양한 판례들이 좀 수록될 예정이고, 네, 1월 중으로 이제 판례집이 같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우리가 같이 볼 판례들 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판례 자료로 나눠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자료 받으셨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대법원 우리 판결문 하나 드렸죠. 그래서 오늘 수업 중이나 내일 수업 중에 이제 진도가 나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이어서 판례 원문을 하나 좀 챙겨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자료는 기본적으로 내일까지 다 들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자료, PPT 자료 하나 받으셨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질 표시 여부 판단 방법에 좀 흐름도가 있죠. 이게 이제 개정 심사 기준에서 좀 추가가 된 성질 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의 네, 자료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에 있는 내용을 한번 그래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네, 드렸고 33조랑 3호 내용 파트 할 때 우리 같이 볼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오늘 첫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에 더해서 우리 개정법 내용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신구법 이제 비교 좋은표를 좀 나눠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백으로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이 개정법도 한번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오리엔테이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즈 상표법 네, 교재로 좀 진행이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 교재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만 뭐 그냥 첫 시간은 좀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네, 들으시면 되는데 얘 뜻이 이제 슬기로운 네, 뭐 지혜로운, 현명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의 길을 제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슬기로운 상표법으로 할까? 제 이름이 네, 이슬기인 거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 거였는데, 그래서 슬기로운 상표법으로 지을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네, 확 와닿는 이름으로 짓고자 해서 이렇게 와이즈 상표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쭉 시리즈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이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 좀 합격에 이르시기를 네,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이즈 상표법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 상표법을 한번 공부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56기 변리사로 합격을 해서 네, 사진이 굉장히 좀 네, 포토샵이 좀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비스에서 이제 상표법 전임 강의를 하고 있고 2019년에 합격을 해서 지금 계속 상표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있으실 거고 또 내가 기존에 몰랐던 공부 방법 팁이나 답안 작성 팁을 좀 배우실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비교하면서 이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이 수업이 종강이 되었을 때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지,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비교해보면 2차 시험은 결국에는 주관식 논술 시험이고 내문항의 문제를 120분 동안 풀이하게 되죠. 그래서 40문항을 이제 70분 동안 풀이하는 이 1차와는 다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적은 문제를 풀이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만큼 우리가 답안지에 암기해서 써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6페이지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죠? 그냥 이 판례 내용이 있으면 또는 어떤 그 법적인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의 OX만을 판별하면 됐었죠. 근데 2차 시험에서는 어때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갑의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33주랑 사무의 거절이고 존재하는지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논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2점 분량으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해야 되게 되겠죠. 이때 이제 기본적인 답안지의 틀은 잘 아시겠지만 문제의 소재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법리를 적용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인 사안의 해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답안지를 잘 써야 되고, 그쵸? 이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틀에 이 목차를 잘 잡아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 법리적인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강의 수업 중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이 내용을 배워서 그냥 여러분들이 상표법적인 지식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기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답안지에 쓸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 강의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법리적인 내가 지금 배우는 이 법리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안지로 활용될 수 있을지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33조이랑 3호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33조이랑 3호에 대한 의미 취지도 작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 방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어떤 포인트? 결합상표에서의 33조랑 3호 판단과 관련된 즉 어떤 문제와 관련된 쟁점을 뽑아서 이 기본 법리에서 배웠던 쟁점들에서 활용해서 뽑아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차 시험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내가 이 2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4가지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2차 시험에서는 쉽게 합격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4가지가 탄탄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합격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아까도 제가 예시로 문제를 보여드렸듯이 이 문제에서 내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논점들을 뽑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논점들을 뽑을 줄 알고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논점들을 내가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화될 수 있는 수많은 논점들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숙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논점의 이해 및 숙지 그리고 암기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가 1000가지, 10,000가지의 논점을 다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합격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 논점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아는 것에 더해서 문제를 보고 이 논점이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논점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내가 논점들을 이해하고 숙지했고 암기까지 했다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논점을 추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 논점이 추출되고 나면 그냥 논점을 추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출된 논점들이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목차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추출된 논점들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작성하기 위한 목차 작성이 필요하고 그에 더해서 답안 작성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2차 시험 완성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논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게 바로 이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4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되냐면 개념을 일단 익히고 이 개념에서 배운 논점들을 익힌 다음에 실전 연습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 완성은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논점을 익히는 것은 이제 사례 판례 강의
그리고 네, 기초 쟁점 GS에서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고 실전 연습은 이제 실전 GS에서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달 이 수업을 들으면서 완성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정리하셔야 되고 항상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표법 전체에 숲을 보는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모두 완벽히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나 어떤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막상 답안지를 기재한 것을 보면 이거 이 판례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출제 가능한 논점들에 대한 이해를 이번 수업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논점들이 언제 문제로 나오느냐, 이 논점이 지금 현재 위치한 주소가 어디냐에 대한 주소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숙지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배운 논점들을 추출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논점들이 어디 주소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뽑아서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논점의 주소 설정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논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판례의 법리와 취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논점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출제 예상 논점을 중심으로 다외독도 하고 논점별 답안 작성 연습도 하고 판례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보면서 판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까지 익히고 나면 이 논점들이 다져지게 되겠죠. 이 다져진 논점들을 다 가지고 실전 연습에서 논점을 추출하고 목차 잡고 사안포섭에 신경 쓰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항상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이런 거죠. 상표법이라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수많은 논점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 강의에서는 이 A라는 논점이 뭔지, B라는 논점이 뭔지, C라는 논점이 뭔지, D라는 논점이 뭔지 각각을 배운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는 답안지가 A 논점, B 논점, C 논점 이런 흐름으로 작성되어야 되겠네 해서 논점을 뽑아서 답안지에 옮기는 게 바로 여러분들 2차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앞단에 이 논점들이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어 나가시면서 또 앞으로 이 2차 상표법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이 방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2차 상표법 기본 강의라는 것 자체가 2차 상표법 공부의 시작이죠. 그래서 좀 전반적인 2차 상표법 공부 방법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앞단에서는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목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상표법을 어떻게 공부할 건데 이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2차 상표법을 공부하면서 만나게 되는 교재는 이렇게 4가지 교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이 기본서 여러분들 하나씩 갖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상표법 안에 수많은 판례에 대한 판례집을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기초 GS, 실전 GS 등 수많은 GS 자료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실 때 좀 필수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이제 기득 이상이신 분들이 점점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하게 되는 자료가 이 각종 논문 자료죠.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 자료는 절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활용만 하셔야 되고요. 이 수많은 논문 자료에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험 기간이 그냥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강사님들이 항상 이 논문을 그냥 보지 마라, 강사가 준비해 주는 정도만 봐라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 좀 공부하는 게 유의미한 논문의 내용, 특히나 대법원 판례 해설 같은 내용은 이미 교재에 정리를 해드렸고요. 평석 자료에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한 GS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보실 만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좀 넣어드리죠. 그래서 각종 논문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본서 판례집 GS 자료 남았어요. 일단은 GS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추후에 이제 GS 강의를 들으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GS 자료를 마지막 시험 전날까지 달달 암기하면서 가는 거 우리 아니죠. GS 문제 그대로 2차 시험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답안지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GS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답안지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은 지양하고 뭘 해야 된다? 답안지에 포함된 논점들에 대한 암기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GS 자료에 있는 문제를 보고 논점 추출 연습을 했고 이 논점들이 어떤 식으로 답안지에 기재되는지에 답안지에 이 논점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거다. 네, 그리고 목차 흐름 체크하고 자, GS 자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실전 문제 연습 풀이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기본적인 상표법의 이론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본서와 판례집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시죠. 이때 이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서를 볼 때는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더해서 판례를 떠올리면서 공부해라. 판례집을 볼 때는 판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를 떠올리면서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기본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목차가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기본서에는 이 해당 목차, 이 상표법의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목차와 그 하위 목차들 아래에 있는 의미 그리고 판례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논점에 대해서 관련된 개념들이 조문 순서대로 또 조문에 대한 이 판례 해설을 포함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로써 기본서를 보실 때는 어떤 거 공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소니 판례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소니 판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죠. 즉 논점, 이 소니 판례의 논점 주쟁점은 거래 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점인 거고 이 논점이 위치해 있는 이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죠. 즉, 이 소니 판례는 거래 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 내용이 주쟁점이고 이때 이 논점의 위치는 상표의 사용에서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에서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소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근데 기본서를 볼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그래서 이 소니 판례의 사안이 뭐였는지 네, 실제 이 소니 판례의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이 판례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소니 판례 같은 경우는 다들 제가 예시로 이제 소니 판례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리모컨 내부 회로 기판에 소니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이때 이 소니라는 표시는 일반 유통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리모컨을 분해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죠. 즉, 일반 거래 시 있는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표였죠. 자, 그런 사실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그런 사실관계가 지금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진 않잖아요. 기본서에는. 대신에 여러분들 머릿속엔 있죠. 판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를 볼 때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지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판례 내용을 떠올리면서 마찬가지로 대비를 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한번 보고 판례집을 한번 보면서 따로따로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판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판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나 여기에 필기가 되어 있다면 사안포섭 할 때 판례에서 이런 사안의 해결을 어떻게 했었는지 사안포섭 T까지 여기에 여러분들 필기로 추가를 해주시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판례집을 볼 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자, 판례집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 그리고 판결 이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판시 사항을 이 판결 이유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우리 판례 내용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 판례집을 공부하실 때는 판시 사항을 통해서 이 판례의 뭔가 위치, 이 논점의 주소 설정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이때 플러스로 기본서를 같이 떠올리면서 기본서에서 이 판례의 위치가 어디였지? 그래서 이 논점이 어느 논점에 걸려있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화 될 수 있지? 까지 같이 떠올리면서 판례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판결 요지는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의 대상이 되는, 암기의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판례제 공부하실 때 이 판결 요지까지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판례제 공부한 게 아니죠. 그냥 기본서 내용 한 번도 본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판례를 공부하신다라는 거는 이 판결 요지, 이 법리가 사안에 적용돼서 어떤 해결을 했는지, 법원이 어떤 해결을 했는지,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왜 이 흐름을 보아야 되냐? 이 흐름이 그대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까지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하실 때는 이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를 보시면서 이 판결 요지가 사실관계에 적용됨으로써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결론이 나왔는지를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때 보시면서 사안포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까지 같이 이 우리 판례 자료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사실관계들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내리게 하죠. 그러한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논리 흐름은 판례집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 그때 이 판결 요지 내용 자체는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고, 이 판결 요지가 적용돼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판례집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판례집을 공부하실 때 이 기본서의 내용과 기본서에서의 위치까지 같이 결합해서 공부하신다면 좀 완전한 공부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중에 제가 기본서랑 이제 판례 자료를 같이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기본서 내용을 공부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판례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겠죠. 뭐 사실관계도 간단하게 판례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판례 자체에 집중해서 뭐 자세히 뭐 깊게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판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판례 자료 나눠드리는 거는 이번 수업에서 공부하시는 동안은 기본서를 공부하고 복습하실 때 판례를 꼼꼼히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이 판례 내용을 이런 식으로 좀 목차화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판결 이후에 굉장히 긴 내용이 있죠. 쭉 길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락별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소니 판례의 예시로 되어 있는데, 소니 판례 같은 경우는 쭉 판결 이유가 나열이 되어 있고, 이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상표법의 목적과 거래시 소유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표의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요지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품에 관한 용도 표시로서 사용된 경우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판결 요지 내용이 있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로 그래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판례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쭉 다 읽어보실 건데, 이때 판례집에서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이고,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이고, 이 단락은 무슨 내용이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놓으시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판결 이유를 다시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1, 2, 3번 논점을 뽑아 놓음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판례에서는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흐름으로 설명을 해줬구나.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 판결 요지가 사실관계에 적용이 돼서 법리가 적용돼서 결론이 나왔구나라는 걸 연습하실 수 있죠. 그래서 판례 공부를 하실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 우리 이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 보게 될 기본서와 판례집의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얘는 이제 단기 합격 꿀팁이라고 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늘리지 않고,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7월까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상표 시험을 이제 그 2차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1년 정도 후에는 결국 뭐가 돼요? 변리사 이제 합격 발표가 나서 내가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뒤면 이미 변리사일 수 있는 거죠. 우리 60기 변리사가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로 좀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합격 방법 꿀팁을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좀 이렇게 2차 시험 생활 동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팁이 있는지 좀 기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기본 강의 때 답안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할 걸 염두해 두고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답안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2차 상표법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는 가정에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상표법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교재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우리 상표법 개괄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일반 그 기본서 교재를 봐주시면 네, 그래서 제 기본서를 이미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드리면 네, 우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네, 뭐 10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네, 10페이지 봐주시면 일단은 목차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표장이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경우 하면서 이 판례의 쟁점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목차를 달아드렸죠. 그래서 해당 판례가 어떤 내용을 주 쟁점으로 하고 있는지 이 대괄호 안쪽에 뭐 순전한 디자인적 사용인 경우 또는 디자인적 사용과 동시에 상표로 사용된 경우 이렇게 좀 네이밍을 좀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사안포섭 팁이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판례의 사안 해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좀 추상적이죠. 사안포섭을 잘해야 된다, 사안포섭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안포섭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히 감을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대표적 예시들에 대해서는 사안포섭 팁을 같이 넣어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안포섭 팁과 실제 나중에 이제 실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실관계들을 함께 적용해서 답안지에 기재하실 수 있겠고요. 좀 기존의 책과 더불어서 좀 추가된 부분은 좀 두 문자를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 문자 암기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이용해서 암기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문자 암기파도 있고 좀 키워드 암기파도 있죠. 그래서 두 문자를 이용해서 암기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문자를 추가로 좀 기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판례는 항상 판례 원문을 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판례 원문 그 판결 요지 그대로를 공부하실 수 있게 좀 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평석 자료 같은 경우도 이제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주어진 것들 그리고 중요 지제법 사안에서 평석 자료 내용 있는 것들을 좀 추가를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논문을 공부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논문 내용까지 좀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례 자료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상표법 개괄을 할게요. 네, 판례 자료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일단은 이 판례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 판례 이름은 실제 저희 교재 판례 이름과 매칭이 되도록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앞단에 보면 해시태그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해시태그로서 이 판례에서의 주소 그래서 예를 들면 창고보험 판례 같은 경우는 상표의 사용에서 이 표시 행위에서 관련된 판례 내용이다. 그리고 이때 이 판례에서의 핵심 키워드들을 해시태그로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해시태그로 표시되어 있는 이 키워드들을 보고 여러분들 판례 내용을 떠올리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플러스로 공부를 하실 때 좀 기등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해시태그만 보고도 내가 문장을 완성할 수 이 판결 요지를 완성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판례 이름만 봐도 내가 판례 문구를 암기해서 떠올릴 수 있는지까지 좀 더 나아가서 공부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때 제 판례 자료 같은 경우는 실선 밑줄과 점선 밑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선 밑줄 같은 경우에는 이 법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점선 밑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포섭에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되는 사안포섭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 인쇄 상태가 약간 흐리게 나와서 좀
네, 실선과 점선의 구별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 데스크 분들께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판례집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실선인 부분은 내가 법리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점선인 부분은 이 사안포섭에서 지금 이 법리가 적용돼서 사안포섭이 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OT 시간에 공부 방법 설명하면서 너무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빨리 OT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상표법 개괄과 이 개정법 내용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공부 방법 같은 경우 또 그 답안 작성 팁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하는 중에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 판례 적을 땐 사안포섭 할 때 이런 거 키워드로 적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기본 강의하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좀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도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표법 개괄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 전체적인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쭉 흐름을 보고 우리 본격적으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저의 책의 목차 순서에 맞춰서 좀 기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렇게 좀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상표법에서는 첫 번째로 총칙이라는 단어 하에 이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총칙 매우 중요하죠. 우리 총칙에서만 해도 문제를 막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끼칠 수 있는, 횡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총칙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총칙에서는 상표법의 목적, 법목적, 그리고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의 개념, 거기에 더해서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또 배우게 됩니다. 이때 상표의 사용, 당연히 중요하고, 이때 이 상표의 사용에 더해서 우리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3조에 대한 내용까지 좀 공부하시고,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또 중요한 내용인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를 총칙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총칙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면 상표가 출원이 되었을 때 실체 심사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우리 상표의 등록 허브를 결정하는 등록 요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3조도 등록 요건 중에 하나이지만 상표의 사용 개념과 더불어서 좀 총칙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 요건에서는 여기 지금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등록 요건에서는 크게 우리 식별력 총론 배우게 되고, 그리고 33조 식별력과 관련된 내용, 34조 부등록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하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식별력 총론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총칙적인 개념에서 함께 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식별력과 관련된 등록 요건인 33조 앞단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별력 없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불허하는 33조, 그리고 그 외에 부등록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34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건 결국에는 상표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 개념도 중요하고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력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는 어떤 걸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죠? 상표, 그래서 내가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가 이제 있었을 때 이 상표를 출원해서 심사받고 설정 등록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출원 및 심사에서 공부할 파트는 일단은 출원이 되고 나면 이 출원일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플러스로 절차 보완 사유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원 단계에서 절차적인 요건들, 절차적인 등록 요건들을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1상표 1출원주의를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익 제도들, 그래서 보정, 변경, 분할, 조약 우주, 출원 시 특례, 네, 그리고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는 특허와는 다르게 우리 심사 청구 제도가 없죠. 즉 출원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우선 심사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 우선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심사에 관련된 내용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기존에는 우리 없었던 내용인데요. 이번 교재에서 이제 새로운 목차로 추가가 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종래에는 어땠어요? 출원 일체 원칙에 따라서 지정 상품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1상표 1출원주의라는 게 결국엔 1상표는 하나의 출원으로 돼야 되는데 다류 1출원이죠. 즉 1상표에 대해서 수개의 류의 지정 상품들을 지정해서 1출원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하나의 지정 상품에 대해서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출원 일체 원칙상 전부가 다 거절이 되었었는데, 이젠 어떻게 해주겠다. 이 수개의 지정 상품들 중에 등록 가능한 지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부분 거절 제도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거절 이유 통지 및 부분 거절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개정법 내용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올해의 핵심 특 A급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왔어요. 얘뿐만 아니죠. 재심사 청구까지 들어왔거든요. 뭐 특허에서 물론 이미 공부를 하신 내용이지만 상표에서도 재심사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들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당연히 특 A급으로 공부하셔야 되겠고, 특히나 부분 거절 제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사례형 문제의 답안의 틀이, 조치 문제에서의 답안의 틀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출원 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장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원일을 기준으로 이 시행일 전에 출원된 경우에 조치, 시행일 후에 출원된 경우에 조치,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당 단원 공부하실 때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표에서 두고 있는 출원 공고제도. 그래서 심사관의 판단 하에 일단은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우리 출원 공고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출원 공고에 따른 이 손실보상 청구권의 발생과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고, 그 이후에 등록 결정까지 했는데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해버렸다,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했다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내용까지 공부하시면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의 공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출원 및 심사가 끝나고 상표권의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상표에 대한 등록 결정이 되면 상표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권의 설정 등록에 이르게 되죠. 즉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표권의 발생과 상표권의 소멸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의 효력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이때 이 상표권의 효력이 이 시기적인 확장 그리고 객관적 범위의 확장까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표권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해서 이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그래서 상표권 효력의 확장, 상표권 효력의 제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극적 효력의 제한, 적극적 효력의 제한. 그래서 자기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적극적 효력의 제한, 그리고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의 제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표권에 대한 발생 그리고 변경, 소멸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때 발생 및 소멸에 대해서는 첫 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상표권의 변경과 관련된 상표권 이전 내용 공부하게 되고, 그에 더해서 수익 활동으로서 이익 제도들, 사용권 제도들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통상 사용권까지 공부하면 이제 상표권에 대한 이런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끝이 난다. 자, 그러면 상표권을 갖게 된 이 상표권자는 제3자가 자기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다면 상표권자로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죠. 그래서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으로서 민사상 조치, 형사상 조치를 중심으로 상표권자의 보호와 관련된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고, 이 상표권에 대한 이제 심판 및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쭉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 총칙적인 부분, 그리고 거절, 부효, 취소, 권리범위 확인 심판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러한 이 심판에 따른 심결의
취소 소송까지 불복 수단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상표권, 이 하나의 상표권과 관련된 상표권의 출원부터, 상표권 발생에 의한 출원부터 심사, 그리고 상표권의 발생, 이 상표권자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이 상표권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는 심판 및 소송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상표를 받는 게 아니라 국제 출원으로서 이제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서 국제 출원을 통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련된 마드리드 의정서 내용을 공부하게 되고, 네, 그리고 전형 상표뿐만 아니라 비전형 상표에 대한 특수유형 표장에 대한 쭉 개념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네, 거기다 기타 논점까지 공부를 하시면 우리 상표법 전체의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쭉 말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렇게 쭉 차례대로 목차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 번에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상표법 개괄적인 부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은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표법 개괄까지 한번 살펴봤고, 우리 OT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표법의 공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상표법 개괄,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법의 내용까지 좀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항상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이 개정법의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1차 시험을 끝내고 이제 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개정법 내용이겠지만, 네, 우리 이제 짝수차 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작년에 배웠던 내용과 또 올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죠. 개정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정법 내용은요, 우리 상표의 사용에서 온라인 유통 행위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표의 사용에서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는 상표의 사용은 형식적 상표의 사용과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 있는데, 이때 형식적 상표의 사용으로서 2조 1항 11호 강목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때 강목에서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를 두고 있고, 그리고 2조 2항 각 호에서 또 정의를 하고 있죠. 각 호에서는 이제 1호에서는 비전형 상표와 관련된 사용 내용, 그리고 2호에서는 우리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추가가 되었다? 이 유통행위에 디지털 상품의 유통행위가 포함이 되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정법 내용 공부하실 때는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됐는지 개정 조문 공부하시고 이 개정의 취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특히나 개정법이 딱 이제 개정이 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당연히 개정 취지까지 답안지에 좀 현출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같이 개정 취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2조 내용 같이 보면, 자,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남목에서 어떻게 됐죠?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여기가 추가됐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즉 이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행위에 이 상표 사용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때 이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자, 최근 온라인상 상표를 표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일반적으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의 다양한 디지털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 즉, 우리 예를 들면 이모티콘이라던가 또는 소프트웨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최근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고 다운로드 받고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지털 상품들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표법상 이 상표의 사용의 정의 규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았다,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현행 상표법상에서의 상표 사용 행위는 기존의 전통적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 행위를 상표의 사용 행위에 포섭시키려고 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좀 가상현실에서의 뭐 아이템들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메타버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이 다 디지털 상품이잖아요. 네, 이러한 디지털 상품의 유통에 관련해서 상표의 사용에서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네, 디지털 상품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 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금액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좀 이제 유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구독한다라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또는 전자책 등의 디지털 파일들이 전송되는 형태도 모두 상표의 사용어로서 포함을 시켰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 상표의 사용 내용까지는 사실 그냥 딱 단편적으로 이 조문에서 끝나죠. 그냥 상표의 사용 행위에 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유통행위가 포함이 됐구나, 온라인 유통행위가 포함됐구나, 여기서 끝이 나는데 재심사 청구나 부분 거절 제도 같은 경우는 이 제도가 신설되고 도입됨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변경되는 조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인 조문들 기억하시고 추가로 여러분들 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 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재심사 청구 제도가 상표법에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2월 4일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적용되고 이런 거 아니라 이때 이후에 출원이 되어야 재심사 청구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재심사 청구 내용 봐주시면 54조에 따라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기억해 주시고, 우리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마찬가지로 3개월로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이때 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그래서 결국에는 상표 출원인은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시기는 동일하고요. 자, 이때 지정 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 얘도 포인트죠. 즉, 지정 상품 또는 상표의 보정이 필수입니다. 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 청구는 어때요? 보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보정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이때 이 보정을 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전화에 재심사 청구를 했었다거나 또는 그러니까 재심사에 따른 거절 결정이거나 또는 이미 거절 결정 불복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억해 주시고, 즉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정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보정에 더해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때 만약에 재심사가 청구된다라면 어떻게 한다? 이 등록 거절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재심사 청구가 우리 18조이랑 행대방수. 네, 그래서 행대방수에 따라서 이제 행위 능력 없는 자가 신청을 했거나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등의 사유로 무효로 된다면, 절차 무효가 된다면 당연히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보겠죠. 네, 그리고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2차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과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보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재심사 청구는 꼭 보정을 수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개정의 취지는 결국에는 이 등록 거절 결정을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는 아예 재출원을 하거나. 그래서 이 심판 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간단히 출원인이 권리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면 녹차와 숯 이런 식으로
표장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얘를 이제 뭐 표백제에 대해서 출원해서 한 상태였는데 이 표백 이제 34조 뭐 1항 12호에 품질로 인해 거절 이유가 나온 거죠. 이거 지금 이 표백제가 녹차랑 수투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지금 품질을 오인하게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단 재료를 한정할 수 있죠. 그래서 녹차 수투를 한정할 수 있는데 이런 한정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결정 불복 심판까지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재출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해준 거예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이렇게 뭐 상품 범위를 추가 한정함으로써 등록이 이룰 수도 있겠고요. 지금 예시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자, 이런 재심사 청구 제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좀 같이 개정된 내용들 빠르게 체크해보면요. 네, 이때 재심사 청구에서는 이 재심사 청구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할 수 있죠. 그래서 40조, 41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40조, 41조에 이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로서 재심사 청구의 기간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특례 규정으로서 우리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국제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이 같이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보정의 특례에서 우리 추가가 되었죠. 네. 왜냐하면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서 이 상표 보정 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도 적용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상표 상품 보정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 부분 거절 제도 같이 보면 우리 기존에는 출원 일체의 원칙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상표 뭐 X라는 상표에 대해서 A, B, C 지정 상품이 있으면 자, 얘는 거절 이유가 있고 얘는 거절 이유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 출원일체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됐었어요? 전체가 다 거절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 뭐 C를 그러니까 분할 출원에 이용한다거나 또는 삭제 보정을 한다거나 라는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대응 조치로서 많이 공부를 하셨었죠. 그런데 이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일부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등록을 시켜주자라는 게 부분 거절 제도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출원 시점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점 전후 2023년 2월 4일 이전 출원과 이후 출원을 놓고 비교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이번에 특 A급이죠. 네, 그래서 시점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54조 내용 봐주시면 심사관은 상표 등록 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이 경우 상표 등록 출원의 지정 상품 일부가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만 거절 결정을 할 거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록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개정 취지 봐주시면 자, 상표 등록 출원서에 기재된 지정 상품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지정 상품은 상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거절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엔 뭐예요?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 확보의 기회 확대인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분할 출원을 하거나 또는 삭제 보정을 통해서 좀 극복을 했어야 된다면 이제는 지정 상품별로 등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었던 뭐 예를 들면 34조 1항 7호의 뭐 대응 조치에서도 당연히 대응 조치나 뭔가 이런 조치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되면 따라 싹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상표 이제 강사분들끼리 우리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례집의 답안지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막 다들 좀 머리 아프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답안지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부분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상표법 개정 내용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출원 공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출원 공고를 할 때 심사관은 이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래 출원 공고를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만 출원 공고를 하겠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출원 공고는 어떻게 할 건데 등록 결정은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원 공고는 이 거절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된 그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면 동시에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출원 공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이 상표 등록 출원대에서 거절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일부 상품에 대해서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이제 출원 공고를 하게 되고요. 네, 57조 1항 2호를 봐주시면 이때 이 지정 상품에 대해서 그 해당 지정 상품별로 이제 출원 공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그 해당 지정 상품에 대해서 이미 출원 공고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출원 공고를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상표 등록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심사관은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등록 결정을 할 건데 이때도 어떻게 한다?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등록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 상품별로 판단이 된다. 이때 그 시기는 언제가 된다? 이 등록 가능한 상품에 대한 등록 결정 시기는 이제 거절 이유가 있는 지정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된 때, 그때 이제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출원과 상품 분류 전환 신청에 대해서도 부분 거절 제도가 같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사한 취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에 더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거절 결정이 그 지정 상품별로 거절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보니 거절 결정 불복 심판도 마찬가지로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불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도 없었고요. 일부 지정 상품별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거절 결정된 지정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절 결정된 지정 상품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오케이 인정,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하면 걔는 그냥 냅두는 거죠. 걔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거절 결정 확정될 거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만 불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좀 개정이 생겼고, 이때 심판 청구의 취하 같은 경우는 기존은 어땠어요? 무효 심판만 지정 상품별로 청구하고 지정 상품별로 취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도 지정 상품별로 할 수 있고 취하도 지정 상품마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출원 일체 원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상품별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취하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럼 특례 규정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자, 원래 기존에 있던 출원 공고 특례 그리고 등록 결정 특례 당연히 마찬가지로 조문 내용이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정 상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특례 규정에서도 이 해당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좀 빠르게 개정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굵직한 개정들이 워낙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정법 내용 그리고 시행일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출원 및 심사 파트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상표법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